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12번은 224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녀가 어느 날 아침에 드리는 교직원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남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녀에게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의 교과 과정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언약학교의 읽기 프로그램, 괄호 열고 리터레처 프로그램, 괄호 닫고 이었다. 학생들이 영어책을 읽고 요약하는 간단한 과정이었다. 안제나가 학생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이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과정의 전권을 안제나에게 위임해주고 관리하게 해주었다. 안제나는 날개가 달린 듯 초등학교에서 읽기 프로그램을 알차게 관리하고 발전시켰다. 가르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학년 학생들은 영어로 쓰는 것이 어려우니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는지라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4, 5학년 아이들은 노트 한쪽에 먼저 네팔어로 요약하고 그것을 반대편에 영어로 번역하여 쓰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것은 교육학에서 학생이 이중 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그녀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안제나의 선물. 안제나 선생님이 결혼 후 인도로 떠나면서 우리 가족 사진 옆에 시편 20편 말씀을 써서 선물한 액자. 그 아이디어가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나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고민하고 새 창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고민한 결과 나온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과 같은 방식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안제나도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언약학교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해 주었다. 하지만 혼기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그녀의 남은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나 고민하던 무렵에 좋은 남편을 만났다. 안제나는 남편을 따라 인도로 돌아가게 되었다. 떠나는 날 나는 그녀에게 친정오빠 같은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편을 따라 몇 년간 인도에서 지낸 안제나는 코로나 이후 남편의 직장이 네팔에 생기게 되어 네팔에 또 오게 되었다. 그러자 언약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싶다고 찾아왔다. 그녀는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읽기 프로그램과 학교 곳곳에 필요한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런 다음 남편의 파견 근무가 끝나면서 인도로 돌아갔다. 기타 선생님과 안제나 선생님을 비롯해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까지 몇몇 선생님들은 지금도 줌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회를 가지곤 한다.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들의 공동체를 이 학교에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파트 6. 청춘에게 들려주는 선교 응원가. 18. 고된 시절의 기억 치환법. 내가 네팔에 왔을 때는 왕정에 저항하는 내전이 진행되는 중이었다. 인터넷과 전화선도 끊겼다. 밤마다 왕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녔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현지인의 집에 새를 들어 2층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 올라오더니 불을 다 끄라고 했다. 불이 켜진 집에는 시위대가 돌을 던진다고 했다. 집에 불을 켜면 시위대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었다. 어차피 전기가 항상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 자연스레 시위대에 동조하는 셈이 되었다. 그때는 카트만두에서 하루에 17시간이나 전기가 나가곤 했다. 우리가 왔을 때만 해도 전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전기가 요즘처럼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건 대략 5에서 6년 전부터다. 2015년의 지진 이후 국가적인 복구에 나서면서 전기 사정도 나아진 편이다. 그전에는 겨울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열기구가 있어도 쓸 수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네팔의 겨울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한국의 이른봄이나 늦가을 같은데 난방이 되지 않으니 밤엔 제법 춥다. 사시사철 눈과 얼음이 덮인 히말라야를 상상하면 네팔이 북극에 가까운 나라 같겠지만 카투만드를 비롯한 평지는 1년 내내 겨울이 없다. 그 대신 추위에 대비하지 않는 가옥 구조 때문에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만 해도 밤에는 추위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흙과 나무 혹은 벽돌로 지은 오래된 가옥일수록 지진에 취약했던 것 같다. 격동의 밤의 연, 기도해. 내전 중에는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길을 막고서 차를 못 다니게 한 적이 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타이어를 터뜨리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한 달에 평균 20일간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다. 우리는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계엄령이 하루 종일 시행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됐는데 저녁에는 풀렸다. 그래서 계엄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샀다. 저녁에 다른 가게들이 문을 열면 우리도 필요한 걸 살 수 있었다. 그 시절의 네팔 상황은 심각했다. 일반 교민은 물론 대사관의 외교관들과 코이카 단원들까지 철수했다. 폭동이 절정에 이르던 날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쳐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만약에 쳐들어오면 왕이 발포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거리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돌아다녔다. 그런 어수선하고 불안한 날에 네팔의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네팔을 떠나지 않고 호텔을 빌려 수련회를 열고 있었다. 100명 넘은 선교사들이 모였던 것 같다. 외국인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네팔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용감했다기보다 무모한 쪽에 가까웠다. 그날 밤 11시 왕이 하야한다고 선언했다. 폭동은 순식간에 종료되고 평화롭게 끝났다. 네팔의 민주주의를 시민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 어떤 정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네팔 선교사들은 그 격동의 밤에 기도회를 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한다. 전도 상승률 세계 1위 국가. 네팔이 민주화되면서 네팔의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힌두교 쪽에서도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기독교의 증가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못했고 정치권의 종교적 압박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네팔의 교회와 네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의식이 강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네팔의 기독교는 선교사에 의해 생긴 것이라기보다 자생적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들어온 경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외국 선교사가 네팔에 오기 전에 인도로 일하러 갔던 네팔 노동자들이 인도 북부에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1세대가 네팔 신앙의 선조가 되었다. 그 역사는 대략 80에서 90년에 이른다. 네팔 기독교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인도 북부에서 네팔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선교사들이 네팔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 때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교단이나 선교단체별로 제각각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 사역했다는 점이다. 최소한 2단체가 연합해서 들어왔다. 미국 선교사들은 UMN이라는 연합단체를 만들어 그 밑에 GBT나 인터서브 같은 단체들이 모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팔 왕정기였기 때문에 왕정과 조약을 맺고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준 것이다. 종교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선교적 전략이었다. 그래서 네팔에서 가장 큰 병원과 학교들은 그때 선교사들이 지은 것이다. 그런 토대 위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역사가 30에서 40년 정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왕정시대가 끝나자 복음 전파가 활성화되고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팔의 기독교인이 인구 대비 최대 5%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 미만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 정도가 아닐까 추정한다.
그러니 전체 인구가 4,500만 명이라고 보면 지금은 1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일 것이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네팔의 인구 대비 복음화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복음화를 이룬 시간, 이른바 전도 상승률은 세계 1위이다. 부흥의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것이다. 지역 복음화에 기여한 기독교 학교. 내가 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는 원래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이 동네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정착하는 달동네 같은 곳이었다. 부촌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골목이 좁고 길도 거칠어서 살기 편한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이 동네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내가 그 중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주소지에 교회가 몇 개나 있어서 어느 교회인지 분간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놀랍게도 우리 학교였다. 언약학교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과 효과가 있었다. 네팔의 교회들은 대개 호스텔을 운영한다. 대부분은 시골에서 온 학생들을 위탁받아 부모 대신 돌보면서 학교에 보내는 일종의 하숙집이다. 학교와 멀어지면 교통비도 들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사람과 결연을 맺어 학비와 기타 비용을 지원받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주변에 교회가 생기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그에 따라 지역의 기독교인도 늘어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학교가 마치 격가지처럼 맺은 열매로 지역 복음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팔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운 것이 현지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보게 된 것이다. 지진 기억 치환법. 2015년 4월 25일 카투만두가 무너졌다. 지진이었다. 네팔에는 역사적으로 80년 주기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8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정말 약 8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다. 내가 네팔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진 대피 행동 요령을 가르쳤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80년이 되어가므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 가방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가도 되게끔 준비해두라는 말도 들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날 강도 8.4의 지진이 왔다. 지진이 일어나던 무렵만 해도 카투만두 시내에 철근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건물은 나무와 진흙으로 잘해야 벽돌로 쌓은 것이다. 그런 건물들이 무너지고 땅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 뒤로 며칠을 바깥에서 자야 했다. 여진이 올 경우 또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초기엔 자는 중에라도 지진이 왔다 싶으면 어디든 공터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깨워 데리고 나갔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 중에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지진은 트라우마가 됐다.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흔들리는 걸 느끼면 긴장하고 놀라게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지진 시절이 좋은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닫고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기억 치환법이라는 실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과 다른 느낌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선교부는 우리에게 지진 복구를 위해 필요한 데 쓰라고 500불을 지원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주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마당 같은 데서 살아야 했으므로 아이들이 무료했는데 레고 같은 장난감을 사주니 그걸로 종일 노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여진이 느껴지거나 위험을 피해 공터로 가야 할 때는 장난감부터 챙겼다. 집에서 자지 못하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도 그 안에서 원 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다.
오히려 그 시절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고 기억한다. 심지어 조카 이선은 지진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다. 그때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있었고 학교 안 가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이다. 노는 게 제일 좋을 나이였는데 오죽했을까. 사실 아내와 나는 긴장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에는 지진의 두려움도 가라앉는 것 같았다. 너는 내 가족을 돌보라. 학교 건물은 일부 금간것 말고는 다행히 잘 견뎌주었다. 다만 담벼락은 무너져서 다시 세워야 했다. 그런데 대나무로 세웠던 교사는 그 와중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버텨주었다. 안전하다는 게 소문나서 동네 주민들의 지진 대피소로 쓰였을 정도였다. 내가 적은 돈으로 아이들의 공간을 어떻게 지어줄까 고민하다가 마침 단기 선교차 와 있던 한국 청년들과 함께 재료비가 싼 대나무를 이용해 지은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튼튼하고 요긴하게 쓰일 줄 몰랐다. 내가 지진의 난리 가운데 학교에서 신경을 덜 쓰고 가족에게 더 신경 쓸 수 있었던 것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등 교직원들 덕분이다. 그들이 학교 전체의 모든 일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존재감이 없던 나였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생긴 모든 문제를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운영했던 것이다. 내가 나서서 결정하거나 명령할 일이 별로 없었다. 나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가족을 돌봐라. 너는 외국인이다. 덕분에 나는 지진이 일으킨 학교 문제 자체를 수습하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점은 내가 현지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나는 그 대신에 외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었다. 19. 코로나 기간의 고통과 교훈. 코로나 기간에 네팔의 학교들이 받은 타격은 컸다. 코로나 초기 1년간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록다운이 네팔에 선포되면서 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팔의 정책은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들도 코로나 기간이라 등록금을 내러 나갈 수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데 무슨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다. 부유한 학교들은 사정이 달랐겠지만 우리 같은 작은 학교는 아무 요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어려움이 더 컸다. 교사들은 고통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월급의 70%에서 50%만 받으면서 견뎠다. 그건 내가 줄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에 알지도 못했던 곳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했다.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재정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다. 코로나 때 느낀 온라인 교육의 맹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되자 강의와 학교의 모든 운영 방식을 바꾸는 일에서도 교사들의 자율적인 변화와 실행이 돋보였다. 나는 그저 초기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줌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 방법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세팅하도록 도왔을 뿐이다. 이후에 강의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은 교사들이 직접 해냈다. 돈이 없어서 복잡한 컴퓨터 장비를 살 수 없는 교사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강의를 녹화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대개 줌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네팔에서 줌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은 교실에서 하던 교육 형태와 패턴이 유사하다. 앞부분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준다. 과제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교사가 검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여전히 교육의 주체는 선생이고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판서하고 질문하는 수동적 형태였다. 교실에서 하던 일을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이동하기만 했을 뿐이다.
네팔에서 코로나 기간에 행해진 온라인 교육은 결과적으로 볼 때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교육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단순히 학생과 교사가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온라인이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수업하는 방식이나 교육 철학은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는 소통이고 둘째는 지식의 공유화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수업은 하고 있지만 수업의 주체는 여전히 선생님이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기만 하는 거라면 온라인 교육의 참된 의미는 결코 살릴 수 없다. 온라인 교육에 이런 맹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온라인 교육은 그저 비싼 IT 기계와 인터넷을 사용할 뿐 비싼 학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플랫폼을 전환하는 것은 교육에서 별 의미가 없다. 교사 진실로 2022년 12월에 초등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네팔에서도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 학교가 열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 학교 문을 열기를 바란 것은 사실 학교 관계자들이 더 절박했다. 네팔 정부가 온라인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들에게 수업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책을 구사한 것이 자연스럽게 사립학교를 사멸시키는 정책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라인 교육이 학교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해서 문제였다.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네팔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속출했는데 그중 학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제는 교육 방법이 줌이 되어버리면서 줌으로 수업하지 않으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 즉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프레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비드19 이후 네팔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빨리 록다운이 느슨해지긴 했어도 학교들이 교실을 바로 열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네팔의 큰 학교들이나 프리미엄 스쿨들은 재빨리 줌으로 수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학교들이나 정부의 공립학교들은 줌을 통해 수업을 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무렵 네팔 교육부는 한국의 EBS, 괄호 열고 교육방송, 괄호 닫고처럼 텔레비전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형태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가 발생기기 7, 8년 전 네팔에서 교육방송 설립과 관련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네팔 국립대학교 총장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코로나 기간에 EBS 형태의 교육방송을 외주를 주면서까지 서둘렀다. 보통 20년 넘게 걸릴 일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강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좌우간 코비드 이후로 네팔 교육계는 큰 변환점을 맞이하였다. 그 변화를 타고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아직 소명이 있으면. 코로나 기간이 너무 어려워 내가 다닌 한동대학교가 어려웠던 설립 초기의 시절이 생각났다. 돈이 부족해 교수님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하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도 했다. 그건 언약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교장 선생님은 늘 스트레스가 가득했는데 나는 학교 행정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어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었다. 나는 아직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일은 없다라는 믿음과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며 누군가는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대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그 어려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전엔 알지도 못한 분들이 돕기도 하였다. 2020년 7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비운 지 4달째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학교 운동장에 있던 복숭아 나무 열매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복숭아 열매가 익는 것을 그때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이들이 익기도 전에 다 따먹었기 때문이다.
풋익은 복숭아를 먹으면서 쉬기도 하지만 그걸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도 앞다투어 복숭아를 먹어버렸다. 몇 번을 말하고 말해도 배가 고픈 아이들이 지금 저걸 안 먹으면 다른 누군가가 먹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먹어치운 것이다. 풋익은 복숭아를 먹는 녀석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식당을 만들고자 네팔에서 오랜 기간 음식을 연구했었다.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져 버린 복숭아를 보고 있자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복숭아 나무를 흔드는 아이들이 그리워졌다. 누가 만족할 일인가? 2020년 9월 코로나 사태로 학교 운영이 쉽지 않았을 때 몇 달 동안 교사들에게 온라인 교실을 열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그 와중에 S국의 교회 집사이면서 그 나라에서 좋은 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는 R이 연락을 해왔다. 예전에 그와 협력해서 네팔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신들이 우리를 돕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해왔고 그곳의 IT 책임자가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하겠다고 해서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했다. 나도 강의를 참관해달라고 부탁해왔기에 그걸 보았는데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상태를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구글 온라인 수업에서 계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 도메인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그 도메인이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와 협의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이 알 수 없다. 외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 외부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곳이 바로 네팔 같은 제3세계라는 사실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둘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것 같았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언가를 공급하는 입장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클래스라면 최첨단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은 구시대의 산물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3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할 때 배우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외부 입장에서 아무리 그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런 도움은 가르치는 이들의 만족과 평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프레이리, 괄호 열고 파울로 프레이리, 괄호 닫고 의 말처럼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에서 시작하는 가르침이 비평적 교육 철학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저들이 생각하는 선교와 돕는 방식이 목구멍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문득 몇 년 전에 그들과 동역하려고 몇 달 동안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났다. 첫 만남 때 했던 작업은 학교의 재무제표와 수익구조 개선안을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었다. 몇 시간이 걸린 회의는 내가 기업 컨설팅을 받는 건지 선교를 하는 건지 혼란스럽게 했다. 선교인가 경영인가? 그들에게 선교는 곧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학교라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기독교 학교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시설 좋은 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학교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성공하여 그 결과로 자신들이 사는 나라처럼 이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논리였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제안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인센티브 월급 제도를 통한 능력 있는 인재 영입이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현재의 현지인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사업적으로 보자면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선교적으로 보자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때껏 해온 외국 사람들과의 수많은 콜라보레이션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했다. 그건 선교라기보다 경영이었다. 깊어지는 고민과 함께 수많은 제안을 거절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저 가난하고 작은 학교가 되었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12번은 245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